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궁궐 건축,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건축에 대해서, 궁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것이 1392년입니다.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처음에 개성에서 개국을 하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지금의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조선 왕조를 건국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이 삼봉 정도전 선생입니다. 이 정도전 선생의 고향은 경상북도 봉화 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서울을 오려고 그러면은 단양 쪽에 와서, 남한강이죠. 남한강을 만나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단양에 오면은 도담 삼봉이라고 하는 그 종마는 섬이 강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담 삼봉 때문에 그 정도전 선생 호가 삼봉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정도전 선생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역할을 해서 조선 왕조를 건국하는데 1등 공신이 되고, 그리고 한양에 천도를 하는데도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궁궐인 경복궁을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경복궁 세우는 데는 이 정도전, 그리고 정도전이 경복궁이라는 이름, 또 근정전이라는 이름, 뭐 광화문이라는 이름, 이런 모든 궁궐의 정각 이름까지 다 이 양반이 다 지어요. 이 경복궁을 세울 때 하나의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경복궁은 거의 정남향에 해당이 됩니다. 거의 정남향에 해당이 되는데, 그 경복궁의 방향을 동향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무학대사였어요. 무학대사의 주장은 인왕산이 뒷산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그 풍수적으로 맞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경복궁이 처음엔 동향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정도전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군왕은 남쪽을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원칙이다. 그래서 임금님은 남쪽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 원칙에 의해서 경복궁이 남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경복궁 하나만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궁궐을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태종 때 창덕궁을 짓게 됩니다. 이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경복궁은 정궁이 되고요, 창덕궁은 이제 이궁이 됩니다. 그리고는 성종 때쯤인가요? 좀 더 후에 궁궐 안에 대비, 대왕 대비하는 여성의 그 고위 직책이라고 그럴까요? 내궁의 그 고위직이 자꾸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함부로 모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짓게 된 것이 창경궁을 또 짓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임진왜란이 좀 나기 전에 경희궁을 또 하나 더 짓습니다. 그런데 그 경희궁은 서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으니까 서궁, 그렇게 불렀어요. 서궁. 그리고 창덕궁과 창경궁은 동쪽에 있으니까 동궁, 그렇게 불렀어요. 동궁 또는 동궐, 그랬어요. 동궐. 그리고 서궐. 그런 식으로 불렀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경복궁은 뭐라고 불렀냐면 북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북궐, 동궐, 서궐 해서 4개의 궁궐이 세 군데로 나눠져서, 창덕궁하고 창경궁은 거의 한 바운다리에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담장이 쳐져 있고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거의 그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 명칭만 따로 있었죠. 그런 식으로 4개의 궁궐이 이루어져서 임진왜란 때까지 잘 지냈어요. 잘 지냈는데 이 임진왜란 때 전부 전소가 되고 맙니다. 전소가 돼요. 다 불타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돌아와서 맨 먼저 진 게 창경궁부터 먼저 복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창경궁의 정전이 명정전인데요. 지금 현재 그 조선시대 궁궐 중에 가장 오래된 건축이 창경궁의 명정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창덕궁도 더 짓고 경희궁도 짓고, 나머지 궁궐들은 다 짓는데 경복궁만은 못 지어요. 경복궁은 불이 난 뒤로 거의 한 200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원군 때 와서 고종에 의해서 대원군에 의해서 경복궁이 중건이 됩니다. 그래서 구한말 조선시대 후기는 다시 경복궁 시대로 돌아가는, 어떻든 정궁인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동궐인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서궐인 경희궁, 이런 궁궐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창덕궁이 가장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는 그런 그 궁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많은 궁궐 건축들이 세워지기는 합니다만은 오래 못 간 이유 중에 하나가 화재가 많이 나요. 화재가. 그래서 200년 이상 된 건물이 궁궐 건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궁궐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그 나라의 최고의 장인들이 동원돼서 지은 집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능력을 가진 그런 장인이 동원되고 국가적으로 경비를 대해서 하는 집들이어서 그때 당시로 봐서는 최고의 건축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예술적으로도 기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정전은 나이는 많지 않지만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건물들이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이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궁궐을 들어가는 데는 정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정문에서부터 뭐 옛날에 그냥 하는 얘기는 12대문 그런 얘기도 있죠. 자금성 같으면 태화전까지 가는데 상당히 여러 개의 문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복궁도 비슷합니다만은 정남쪽에 있는 정문, 이 광화문을 다른 말로는 오문 그렇게도 불러요. 오문. 이게 이제 정남쪽에 해당되는 그런 방향성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문이라고 하고, 이 광화문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흥례문, 그 다음에 이제 근정문, 이런 한 3개 문을 통과해야만 근정전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문을 3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화문이 가장 중요한 문이고, 이 문이 지금은 이제 새로 이제 지어져 있습니다. 새로 지어져 있는데, 6.25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경복궁을 헐어내고 거기다 진 게 총독부 아닙니까? 총독부 정문에 해당되는 그런 위치에 광화문을 세웠어요. 그런데 경복궁의 좌향이요. 좌향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정북이 좌고 정남이 오인데 좌우선상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약간 틀어서 임좌병향입니다. 그래서 약간 동남향입니다. 근데 총독부는 정남향으로 지었거든요. 정남향. 그러니까 총독부하고 방향을 맞출 수밖에 없어가지고 광화문이 좌좌오향으로 지어졌었어요. 그것을 총독부 건물을 헐어내고 이제 경복궁을 다시 복원하면서 이제 제 방향을 맞춰서 짓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지었던 건 콘크리트로 지었던 걸 지금은 이제 제대로 목조로 다시 지었습니다. 다시 지어서 그 옛 모습을 이제 제대로 제 위치까지 찾아냈죠. 찾아냈는데 성문처럼 이제 앞에 그 홍해가 있죠. 홍해가 3틀이 있습니다. 홍해가 3틀이 있는데 보통 남대문은 홍해가 가운데 하나예요. 다른 데 문도 전부 가운데 홍해가 하나입니다. 근데 광화문만 3개예요. 3개로 했고 양쪽 좌우에 해태상을 세웠어요. 해태상. 이 해태라고 하는 그 짐승은 상상 속에 말은 실제로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상상 속의 동물인데 눈이, 해태의 눈이 잠자리 눈,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니 잠자리 눈처럼 생겼어요. 근데 잠자리 눈 자세히 보시면 작은 동그라미 같은 것들이 눈망울 속에 수백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눈이 동글동글 움직이는데 이글이글하는. 그래서 해태의 눈은 그 색깔이 붉은색이래요. 붉은색인데 붉은색의 그 눈이 이글이글한 그런 느낌이. 그런데 왜 경복궁에 그 해태상을 세우게 되냐면 경복궁에 화재가 자주 나는 거예요. 불이 자주 나요. 근데 화재가 자주 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 정면에 보이는 것이 관악산이에요. 관악산이 화산입니다. 화산. 오행으로 보면 화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관악산이 이렇게 건너다 보고 있으니까 불이 자주 난다.
그래서 이 해태가 관악산을 이렇게 응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주 보면서 이게 딱 보고 있으니까 그 불기운이 넘어오지 못한다. 그런 뭐 풍수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해태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해태상이 있고 홍해가 세 개가 있는 그런 문을 지었고, 이 광화문 현판 때문에 말이 많았죠. 뭐 이게 나무가 갈라지기도 하고 뭐 색깔이 다르다는 등 여러 가지 사로가 있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아마 새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까만 판에 하얀 글씨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어쨌든 굉장히 규모가 크고 가장 우리나라 이 궁궐문 중에서는 대표적인 그런 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들어가면 홍해 천장에 이런 그림이 단청이 그려져 있어요. 단청이. 그래서 이 여기서 보이는 이 단청의 무늬는 봉황입니다. 봉황. 봉황은 조선 왕조의 문장이 봉황이었어요. 그래서 봉황을 주제로 해서 천장에다가 이런 그림들이 이제 세 군데 다 들어 있습니다. 현무 형태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그 중심부에 이 봉황이 들어가 있고요. 이 창덕궁의 정문은 도남문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이 창덕궁의 정문 도남문은 창덕궁의 서남쪽 모서리에 있어요. 가운데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중앙에 정남쪽 중앙에 있습니다. 근데 이 도남문은 서남쪽 귀퉁이에 있어요. 귀퉁이.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경복궁에 가는 가장 빠른 쪽에 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서궐인 경희궁의 정문 흥화문 맨 동남쪽 모서리에 있어요. 그래서 경복궁을 향해서 양쪽에 있는 큰 대궐이 문이 한쪽 귀퉁이에 경복궁에 가까운 쪽에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특이한 경우입니다만 동남쪽, 서남쪽 모서리, 한쪽 모서리에 했다. 여기는 홍해가 없죠. 홍해가 없고 그냥 들어가게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창덕궁이 조선 왕조에서 전국 역할을 가장 오래 해요. 가장 긴 세월을 전국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창덕궁 앞에, 도남문 앞에 도로 원표라고 하는 걸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도로 원표 가장 모든 거리의 거리를 재는 표준 지점이 하나 있죠. 그게 지금 광화문 기념 비각 있죠. 광화문 비각 앞에 그게 있습니다. 근데 조선 왕조 시대는 바로 이 도남문 앞이 시점이 돼요. 그래서 모든 도로의 시작이 도남문 앞에서 시작이 된다. 그게 이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은 2층에도 마루가 있고요. 성문처럼 그 안에 병사들이 필요하면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지붕이 이렇게 우진각이에요. 팔자하고 달라서 우진각으로 해가지고 모든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성문들은 다 이런 성의 문이나 대궐의 문은 우진각으로 처리를 합니다. 우진각으로. 그 우진각으로 처리하는데 그 위에 지붕의 장식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용마루 끝에 있는 게 이제 취두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여기 용두도 있고 잡상이 있는데요. 이 취두에다 보면 이런 삼지창을 꽂듯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꽂아놓은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삼지창 이런 꽂아놓은 것들은 새가 앉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새. 그래서 주로 여기 와서 앉을 수 있는 새가 뭐냐면 이제 비둘기 종류예요. 산비둘기. 그래서 이 야생 비둘기들이 여기 와서 앉으면은 이 배설물이 떨어지게 돼요. 그 배설물이 하얗게 돼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고 안 좋게 보이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가 앉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미리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양 건축에도 있어요. 있고 그냥 목조 건축물의 내부 천장에다가는 철망을 씌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새를 못 들어오게 하는, 못 앉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경복궁의 광화문을 들어서 안으로 쭉 들어가면은 흥례문이 있고요. 흥례문을 들었으면은 이제 근정문 가는 중간에 이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 이름이 이제 여기 영제교인데요. 모든 궁궐에는 이 다리가 꼭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통칭으로 금천교 그렇게 부릅니다. 금천교란 말은 금지한다는 금자예요. 그래서 뭐 성문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물이 있으면 해자 그러죠. 그 해자하고 비슷한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꼭 그렇다기보다도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금천교에 흐르는 물, 이 물이 평상시에는 별로 물이 안 흘러요. 그런데 여기는 경회로 연못에서부터 나온 물이 저쪽에서 이렇게 흐르는데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은 명당수의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 그 역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역수. 거꾸로 흐른다. 그러니까 한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잖아요. 이게 이제 정수, 바르게 흐르는 건데 청계천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요. 이게 역수예요. 그래서 서울의 명당수는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가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이 금천교가 있는 이 금천의 물도 거꾸로 흘러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를 한 겁니다. 이 아치를 두 개를 했는데 여기 보면 짐승들이 하나 보이죠? 이게 뭔가요? 그 짐승이 네 마리가 양쪽에 있습니다. 네 마리가. 근데 여기서 얼핏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해태 비슷하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용의 아들이 9이 있어 구룡대왕인데 그 중에 8번째 아들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이 물을 좋아하고요. 물을 그 다리를 지켜주는 홍수가 나는 걸 예방해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그런 짐승으로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에 가면 종이 있고 종 위에 보면 용이 있죠. 용류. 그 포레라고 해서 그것도 용의 구령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비석 밑을 바치고 있는 것도 용의 아들 중에 하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장소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게 용의 아들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형상으로 지금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장대석이 이렇게 있는데요. 장대석하고 이 동물하고 한 몸으로 조각을 했어요. 한 몸으로. 그래서 튼튼하게 올려놨는데 이 재미있는 게 이 친구는 왜 그런지 혓바닥을 빼물었어요. 뭐가 힘든 일이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드나들면서 이 혓바닥 빼문 이 용의 아들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서남사에 가면 승선교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가게 되죠. 그 승선교를 다리만 지나가지 그 밑에 용머리 내려온 걸 본 사람은 좀 드물어요. 서남사 승선교 밑에 보면은 용이 머리를 아래로 내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다리로 지키고 밑에 큰 물이, 골짜기 물이 흐르니까 물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동물입니다. 이게 이제 창덕궁인데요. 창덕궁의 다리는 이름이 금천교예요. 이 금천교는 금지한다는 금자가 아니고 통칭은 금천교인데 여기서는 비단금자 금천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아치를 2개를 해가지고 물이 흘러가도록. 근데 여기 바닥에 이렇게 박석을 깔아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뭐 영제교도 비슷합니다만은 여기는 이 상류로 올라가면은 그 민가가 있어요. 민가. 그 민가에서 생활하수가 이쪽으로 흘러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생활하수가 흘러오는 것을 흘러오기를 방치해 놓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그래서 궁궐 안에 통과할 때는 전부 이 밑에 땅 속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땅 속에 돌을 잔뜩 이게 넣어가지고 땅 속으로 이게 흐르게 하고 위로는 큰 물이 일 때만 흐르는, 큰 비가 올 때만 위로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앞에다가도 이렇게 서수를 하나 놓고 다리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다리 폭이 굉장히 넓은데 그 다리의 폭은 임금님이 탄 어가 행렬이 대오를 좁히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폭이래요. 굉장히 넓어요. 그렇게 해서 홍해 다리로 다리를 놨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이런 형태로 여기는 이제 위에서 남쪽으로 물이 흐르니까 물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공원은 좀 위치적으로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저는 주고요. 그리고 이 난간을 보시면은 이게 전체가 하나의 통돌이에요. 통돌로 해서 돌에다 구멍을 뚫고 조각을 해서 난간을 설치한 그런 경우고요. 북쪽을 보면은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북이. 여기도 이런 그 나티 조각이 되어 있고요. 남쪽과 북쪽에 이런 형식으로 다리를 보호하는 상징적인 서수를 조각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궐 들어가는데 도남문, 광화문을 거치면은 이 다리를 건너게 돼요. 다리를. 그 금천교 언제든지 들은. 자금성 같으면은 오문 통과하자마자 이렇게 거기는 금수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곡선 형태로 해가지고 더 화려하게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만 태화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자금석인데 여기서는 중간에 입구 쪽에 다리를 놔서 통과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 얼굴은 그 어떻게 보면 용처럼도 생겼어요. 용처럼도 생겼는데 보통 그 일반적으로는 그 나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무서운 괴수의 얼굴인데요. 그래서 벽사, 잡기를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경궁에 있는 건 옥천교예요. 옥천교. 창경궁도 이거 북쪽에서 남쪽으로 물이 흐르는. 창경궁은 이제 방향이 동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면서 그 지세에 맞춰서 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향이 됐어요. 그래서 창경궁은 동향이 되고 명정 홍화문을 통과하면은 이 명정문 사이에 이 옥천교 두 개의 그 다리가 홍해가 있는 금천교를 옥천교라고 부릅니다. 이 근정전은 정궁 아주 그 경복궁의 정전 그렇게도 부릅니다. 정전. 그 밑에 보면은 이 기단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기단 등 이걸 월대 그렇게 불러요. 월대. 계단이 몇 개 있습니다. 동쪽에 2개, 서쪽에 2개,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그래서 모두 계단이 6군데의 계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간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 난간 모서리에 보면은 기둥 같은 걸 세우고 여기 이제 해태가 한 마리씩 올라가 있어요. 해태가요. 근데 여기는 해태가 아니고요. 12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12지. 자축인묘에서 말도 있고 쥐도 있고 뭐 토끼도 있고 닭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가지 동물이 다 있는 건 아니고 좀 골라서 넣었는데 어쨌든 그 12지가 우아래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것은 사신이 들어가요. 남쪽에는 주작, 북쪽에는 현무, 동쪽에는 청룡, 서쪽에는 백호 이런 식으로 사신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가장 그 월대를 장엄을 잘 해놓은 것이 경복궁 근정전입니다. 이 해태상을 보면 밑에 가서 보면 부부 해태상이 또 있어요. 부부 해태상이 또 있고 한데 아마 이런 그 중층 건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건물인데 이 처마의 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곡선이라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곡선. 이 직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국보로 지정이 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를 궁궐을 대표하는 그런 가장 그 웅장한 건축이다. 굉장히 웅장한 건축입니다. 여기도 보면 철망이 보이죠. 새가 못 앉게 하는 철망이 들어가 있는. 이 근정전 내부는 그 우아래 겉에서 보면 2층이지만 내부는 통층입니다. 툭 터져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다가는 벽돌을 깔았어요. 전돌이라고 그러죠. 전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서리에 해태 부부가 있어요. 해태 부부가 있는데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데 보시면은 이 한 마리는 안쪽을 보고 있고 한 마리는 바깥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내외를 경계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게 되는데 이
밑에 새끼가 한 마리 조각이 돼 있어요. 재미있는. 그래서 경복궁에 가서 이 새끼 봤느냐 했더니 반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새끼가 있는 거 보면 이쪽이 암놈인가 봐요. 예. 암수 한 쌍이 부부니까요. 그래서 순놈은 바깥을 지키고 암놈은 안을 지키는 해태인데, 이 해태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정의, 불의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신하가 임금 앞에서 거짓말하면은 해태가 먼저 알아본다. 그래서 임금님 앞에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제 그게 이제 해태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45도 각도로 이렇게 밖으로 튀어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뒷뿌리가 안에까지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단을 월대를 튼튼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난간의 기둥 역할을 하면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게 이 해태의 상입니다. 경복궁 근정전 회랑입니다. 이 근정전 회랑은 다른 데 회랑들은 이렇게 넓은 회랑이 없는데, 여기는 기둥이 하나, 둘, 세 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칸입니다. 두 칸. 그래서 봉랑 그러죠. 기둥이 그냥 하나씩만 있으면은 단랑 그렇게 부릅니다. 단랑. 이 불국사 대웅전 앞에 회랑은 단랑입니다. 단랑. 굉장히 그 회랑 자체가 굉장히 크고 웅장한 그런 건물입니다. 굉장히 큰 건물이, 기둥도 높고 일종의 서양 건축에서 신전 앞에 가면 열주가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열주. 기둥을 쫙 세워놓으면은 거기 어떤 신성함이 느껴지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그 근정전 회랑이나 또는 종묘 정전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질서 정연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정전은 이제 창덕궁의 정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전이 갖는 역할은 임금님이 정월 초월의 날 신하들한테 새해 인사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하네요. 여기는 늘상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특별히 정해진 때만 이제 행사를 하는 그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신하들한테 조화를 받는 그런 장소, 또 외국의 사신이 오면은 처음에 영접하는 그런 장소, 또 임금님 자신이나 왕세자가 장가갈 때는 여기서 합니다. 장가갈 때. 그러니까 그냥 일반 그 대군이나 공주나 뭐 이런 옹주나 이런 그 왕족들이 시집장가 갈 때는 여기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고,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기단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월대예요. 월대인데 여기는 난간이 없어요. 경복궁만 난간이 있고 여기는 난간이 없이 그냥 하고 이 드무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 향로, 드무 이런 것들이 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용마루에 이 꽃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꽃무늬가. 용마루에 들어가 있는 꽃무늬가 이게 오약꽃이래요. 오약꽃. 오약꽃은 이건 일정 때 만든 거예요. 일정 때부터. 그 이전에 없었는데 일정 때 만들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조선 왕조의 문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봉황인데 이 조선 왕의 문장을 오약꽃으로 격화를 시킨 거예요. 격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뭐라 그럴까? 식민지가 되면서 겪은 수모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이 오약꽃 무늬에 오얀니자 이씨 아닙니까? 그래서 이씨조선 이조 하는 것은 우리가 쓰면 안 돼요. 그것은 식민사관에 의해서 식민지 그 정책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부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입에 배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씨조선 그런 뭐 이조 자기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조선으로 바꿔야 돼. 다 조선 시대, 조선 자기 이런 식으로 명칭을 그렇게 불러야 원칙입니다. 근정전보다 조금 작아요. 조금 작고 이것도 한 250년 정도밖에 안 된 집입니다. 그게 불이 나서 새로 진 그런 거죠. 근데 여기는 창덕궁은 하나 특이한 것이 뒤에 가서 마지막은 산이 있어요. 경복궁은 거의 산이 없이 평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지막은 언덕이 많이 있어가지고 언덕을 이용해서 집을 짓다 보니까
창덕궁 전체가 대칭이 안 돼요. 인정전을 중심으로 중심부 일부만 대칭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비대칭입니다. 한국 건축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대칭이라는 데 있어요. 그 자금성 같이 그냥 엄청난 대칭을 이룬 그런 게 아니고 비대칭이 많다. 비대칭. 왜? 우리는 산이 많다 보니까 산을 잘 이용을 해서 집을 짓다 보니까 대칭으로 하려고 그러면 산을 깎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 땅을 많이 파내면은 땅의 기운을 손상시킨다. 땅의 기운, 지기 그러죠. 땅지자, 따지자, 기운기자, 지기. 지기를 손상시킨다. 따라서 지기를 손상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집주인이, 집 짓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깊이 파는 걸 절대 금기시합니다. 땅을 깊이 안 파고 집을 잘 짓다 보니까 비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축대를 쌓는 걸 써요. 부석사처럼 축대를 쌓아서 그걸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창덕궁 전체적으로 이 비대칭을 가지고 있는데 요 바로 그 뒤에 보면은 뒤 담장에 이런 식으로 담장이 돼 있어요. 이게 이 화강석을 동그랗게 다듬어서 이게 심을 박듯이 담장에다 박았어요. 이게 박은 것을 하늘의 별자리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궁궐 뒤 담장에 별이 잔뜩 떠 있으니까 궁궐 자체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만큼 궁궐을 신성시하고 격을 높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 담장에다가 이렇게 화강석으로 심을 박아서 별자리를 표시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조선 고족도표에 나와 있는 옛날 인정전 사진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용마루에 그 오약골 무늬가 없죠. 원래 그게 있을 수가 없죠. 없는데 나중에 이제 만든 거다. 그때는 이제 조선 왕조가 망한 뒤고 해서 막 잡초가 아마 우거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만은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되죠. 그 인정전 그 천장 한 가운데 상층의 한 가운데 있는 봉황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왕제 문장을 봉황으로 표현한 거죠. 이걸 이제 한 가운데가 천개라고 그럽니다. 천개라고 그러는데 인정전의 천개는 봉황이다. 그리고 창경궁의 정전이 명정전입니다. 명정전은 광해군 때 새로 지면서 나라가 그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7년 전쟁을 겪고 나서 국고도 바닥이 나고 하다 보니까 중층으로 짓지를 못하고 이게 단층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단층으로. 그래서 집의 규모가 가장 작아요. 5대 궁궐 중에서 제일 규모가 작은 게 이 명정전입니다. 그렇지만 이 집을 지은 것은 광해군 때니까 1600년대 초. 그래서 궁궐 건축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 기단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걸 월대가 있고요. 난간은 역시 없습니다. 없고 바로 뒤에 회랑이 돌아가는 조금 다른 궁궐하고는 좀 형상이 다른 그리고 이 동향으로 집을 지은 그런 명정전입니다. 역시 명정전 천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봉황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제 문장은 봉황입니다. 봉은 순놈이고 황은 암놈이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명정전, 인정전, 근정전 이게 다 정자가 들어가죠. 이게 정치를 하는데 밝은 정치를 해라, 어진 정치를 해라, 부지런해라 뭐 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임금님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임금님들이 그만큼 밑에 신하들한테 쥐어 살았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당쟁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 당쟁을 통해서 그 신하들이 임금님한테 이렇게 뭐 건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조선 시대에는 그 선비 정신이 상당히 투철해가지고 임금님한테 상소를 올리지 않습니까? 또 임금님이 잘못하면은 그 잘못한 데 대해서 그 굉장히
뭐라고 야단을 치는 그런 그 신하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임금님들이 그 어려움이 많았다. 그것이 말하자면은 그 정각의 이름에서도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각의 이름이 그냥 적당히 붙인 건 없고 다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붙이게 됩니다. 특히 그 사관 제도가 있었잖아요. 조선왕조 시대에는 사관. 이 사관은 24시간 임금님 곁에 붙어 있는 신하입니다. 두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임금님 곁을 항상 떠나지 않고 지키고, 그래서 임금님하고 신하가 대화를 하면 그걸 전부 기록을 합니다. 모든 그 대화를 기록을 다 해요. 다 하고 또 움직이면은 어디 움직였다는 것까지 기록을 다 합니다. 어디 가서 제사를 지내면 제사 지낸 내용 임금이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기록을 합니다. 그 사관들이 기록을 한 그 기록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사초 그러죠. 그 사초는 속기예요. 필기체로 쓰다 보니까 굉장히 초서롭습니다. 초서.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읽어볼 수도 없어요. 엄청나게 빨리 써야 되니까 초서체로 해가지고 사초를 써요. 써서 그걸 계속 모아놓습니다. 모아놓아가지고 임금이 돌아가시면 그 사초를 다 꺼내다가 다시 이제 실록청을 만들어요. 실록청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그 돌아가신 임금의 왕조 실록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 한 분 한 분 돌아갈 때마다 이제 책에 몇 권씩 나오는 거죠. 이 사초를 임금은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려고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어떤 의문을 풀기 위해서 사초를 보자고 하는. 그게 상당히 무리가 많이 생기는 그런 거죠. 근데 이 사관들의 생명이 뭐냐면은 정필이라고 그럴까요? 바른 글을 쓰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직급이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은데도 목숨을 걸고 그걸 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을 그게 이게 힘으로 눌러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조선 시대예요.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이 대단한 기록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번역을 한 것을 A4 용지로 싸니까 63빌딩 높이가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대단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에서 등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 중에 그것뿐만 아니라 비변사 등록, 일성록 하는 그런 기록들이 왕조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임금님들이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은 그 사관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잘 못하는. 근데 그것을 이제 물리치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임금들이 되게 연산군이나 광해군처럼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잡상을 올려서 벽사의 의미가 있고 부시를 철망을 달고 여기 이렇게 기와를 한 줄 더 놓은 것은 낙수물에 의해서 이 지붕이 손상되는 걸 방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이 취두는 독수리 머리를 얘기해요. 독수리 머리. 그래서 독수리 머리가 이쪽을 용모를 물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이건 독수리의 머리 위에 닭벼슬처럼 벼슬이 올라간대요.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속에다가 이게 못을 박은 겁니다. 못을. 땅속에, 땅속이 아니고, 요 속에 흙을 채우거든요. 속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흙을 채우는데, 이게 한 덩어리가 아니고 세 덩어리입니다. 세 덩어리. 하나, 둘, 세 덩어리로 나눠서 하는데, 이걸 못을 박아서 고정시키는 그런 것들이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팔짝 지붕이기 때문에 합각이 생기는 그런 지붕 형태입니다. 이건 이제 우아래층을 한꺼번에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45도 곡도로 나온 여기 이제 선자 석가리가 나오고 45도 나온 거 이거 추녀 그래요. 추녀가 있고 여기 이제 추녀 후에 하나 더 나온 게 사례. 사례 끝에 이제 이렇게 기와를 구워서 흙을 빚어서 구워서 맞아 박아놓은 게 토수 그럽니다. 토수. 이건 이제 사례가 하늘로 치게 해서 비를 많이 맞기 때문에 제일 먼저 썩어요. 빗물에. 그래서 그걸 썩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토수를 박아서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보통 그 집에서는 추녀 사례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는 추녀가 하나 더 있어요. 밑에 짧게 나와 있죠. 그래서 속으로는 쭉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알추녀 그럽니다. 그래서 궁궐에서는 추녀가 알추녀, 추녀 사례 3중으로 나와 있는 좀 특이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정전, 인정전 앞에 이렇게 품계석, 제일 높은 게 정일품이죠. 그래서 정일품에서 종국품까지 품계석을 놓아서 양쪽으로 두 줄로 놓아져 있죠. 그래서 동쪽의 것은 문반, 서쪽의 것은 무반. 그래서 문무 양반이다. 양반이란 이름이 여기서부터 나왔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정전이나 인정전 올라가는 계단, 한 중심 계단에 있는 이렇게 봉황의 문장을 또 만들어 놓습니다. 이걸 답도석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문장을 새겨서 계단이 있죠. 그 임금이 탄 가마는 이 계단 답도석 위로 지나가고 가마를 맨 가마꾼은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넝쿨무늬가 있다. 이 넝쿨무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백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바탕에 두고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답도석 부분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인정전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어좌가 있는데요. 불단처럼 수미단처럼 이렇게 꾸몄어요. 수미단처럼 꾸미고 이 용상이죠. 용상. 임금이 앉는 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의자 뒤에는 언제든지 이게 오봉산병 하는 게 들어갑니다. 오봉산병은 봉우리가 5개가 있어요. 그리고 해와 달이 있고 물이 있고 폭포가 있고 십장생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금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병풍을 같은 맥락의 병풍을 만들어서 임금이 어디 가면은 거기다 갖다가 이 병풍을 펼쳐 놓는 겁니다. 여기는 일정 때 샹데리아도 달고 뭐 여러 가지 좀 변형하고 바닥에다가 무늬목도 깔았어요. 원래는 벽돌을 깔아야 됩니다. 벽돌을. 이거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 용상 뒤에 삼절병이 있어요. 3번 꺾인 병풍인데 이 나무로 투각을 해서 만든 아주 정교한 조각 작품입니다. 그 당시로는 최고의 작품이고 용상도 그렇고 이게 모서리마다 전부 용머리가 나와 있어요. 용머리가. 그리고 그 위에 닷집은 이렇게 화려하게. 부처님 앉은 위에도 닷집이라고 그러죠. 건축물의 다포집을 형상화해가지고 축소해서 닷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임금님 자리는 특별하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겁니다. 이 임금님이 근정전이나 인정전은 이게 이제 중요한 행사 때 이용을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신하들과 앉아서 정사를 논의하는 것은 이 편전입니다. 이 편전이 선정전, 창덕궁의 경우는 선정전입니다. 이 선정전은 사진상으로는 잘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청기화집입니다. 청기화. 조선 왕조 궁궐의 유일한 청기화집입니다. 이것도 이제 작은 월대가 있는데요. 작은 월대가 있고 드무도 놓여져 있고. 근데 이 낭하라고 그래요. 복도라고 그럴까요? 이게 통하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연결하는 집이 별도로 회랑 같은 게 있어요. 이런 회랑 같은 이런 집이 지금 현재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이걸 천랑 그럽니다. 천랑. 이건 비 맞지 않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동골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한 2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지금 고려대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창경궁하고 창덕궁을 전체를 한 장의 병풍으로 큰 팔폭 병풍인가요? 병풍으로 만들어 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 보면은 이 천랑이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많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여기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지금 만들어 놨다. 그러시면 청기화가 보이죠. 청기화가 이것도 취두입니다. 취두. 그래서 여기 독수리 머리가 이게 입을 벌리고 용마를 물고 있는 그런 형태의 취두입니다. 이 청기화를 많이 못하는 이유는 이 청기화를 하려면 유약을 바르고 불에다 구워내야 되고 또 높은 온도에 구워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죠. 화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약도 수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점이 많아서 그래서 청기화를 많이 못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절에 가도 청기화가 거의 없죠. 그리고 어쩌다가 청기화 한 장씩 있는 그런 것들이 볼 수가 있는데, 청기화 하지만 청기화라고 하면 청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청화. 그리고 고려 때 청기화가 만들어진 게 청자화가 있습니다. 청자화. 그건 아주 진짜 고급이에요. 그것은 유약을 발라가지고 아주 진짜 도자기 만들듯이 1400도 이상에 구워야만 청자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뭐 한두 군데 건물에 썼을까?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편전에 들어가면은 오봉산 병풍이 뒤에 뒤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지방에 가면은 거기 가서도 또 펼쳐놓고 앉게 되는 그런 것이 임금님의 행차에서 언제든지 이 오봉산 병이 따라다닌다. 임금을 상징하는 병풍이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